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위주의 약간 수출 관련된 대형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 할 것 같고, 그 2차 전지를 포함한 그 성장주는 그래도 한 내년도 1분기 정도. 자, 단기 반등의 기회가 엿보인다면 결국에는 두 번째 주제인 거죠. 어떤 섹터, 어디를 좀 우리는 담아가야 되는 걸까요? 유망 섹터 어딘가요? 예, 그쵸.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다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고민인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른바 최근 하반기 들어서 망가졌던 낙폭과대 성장주 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이제 지겹게 그 개관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네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반도체를 좀 밀어왔었으니까 반도체 위주의 이른바 이제 경기 민감주,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될 것 같냐, 이제 그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조금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 다음에 연말부터 내년도 한 1분기까지 요렇게 조금 잘라서 놓고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위주의 약간 수출 관련된 대형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 할 것 같고, 그 2차 전지를 포함한 그 성장주는 그래도 한 내년도 1분기 정도.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시기는 그래도 순서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제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거는 사실 최근에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레벨에 뭐 먹을 게 있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연말, 그 다음에 내년도 1분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예상되는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이지 이게 막 본격적인 강세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의심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이 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려면 뭔가 숫자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3분기 실적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D램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반도체 부문에서의 적자 폭이 지금 줄고 있고,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이 반도체 부문에서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밸류는 좀 쳐줄 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섹터예요. 왜냐하면 올해 자동차가, 이게 원래 우리가 주식 배울 때는 주가는 이제 실적에 따라 연동된다고 배웠는데, 그렇죠. 올해는 전혀 틀린 얘기였거든요. 자동차 실적 되게 좋거든요. 지금도 좋아요. 최근에 수출을 봐도 완성차가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냥 저 밑에 그냥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조금 최근에 반등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불안한 시점이고 반신반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숫자가 나와주는. 그래서 자동차가 최근에 그 10월 달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이게 지금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위에 보면 이제 증감률이거든요. 여전히 반도체가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승용차 보세요. 24%.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선, 선박 이쪽도 좋긴 하는데, 뭐 조금 조선은 이제 호흡이 좀 많이 길어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좋았던 실적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조금 홀대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차원에서 4분기는 좀 이런 대형주 수출과 관련된 대형 종목 위주로 조금 괜찮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일단 4분기는 반도체 자동차에서도 대형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관련 대형주. 수출 관련 대형주.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총이 크니까. 그러면 대형주. 이제 부장님 말씀 때는 반도체가 업황이 좀 2024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감산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참고로 기존의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 향 그 AI용 반도체 HBM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은 주가가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약간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뭐 열심히 이제 좀 뒷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여기는 새로운 먹거리인 거고, 어쨌든 간에 반도체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인데, 최근에 다행히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훨씬 더 차트가 이쁘긴 한데, 네네.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를 좀 더 좋게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 왜냐면 전통적인 D램 반도체의 강자는 어쨌든 삼성전자고, 네. HBM을 지금 아직도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빠르면 4분기에 HBM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안 되면 뭐 내년 뭐 언젠간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업사이드 포텐셜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면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야, 그거 먹어갖고 뭐 몇 프로나 먹겠냐. 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말고 그 밑에 그 소부장 주로 이제 부품 관련주 것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면은 꼭 삼성전자 살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와 연관된 아랫단의 종목들, 소부장에서 좀 특히나 부품 관련주에서 좀 골라보시면 장비 관련주에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기관에서 반도체를 굉장히 좀 많이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편견처럼 이제 대립 구도가 기관 투자자는 반도체를 밀고 개인 투자자는 이제 2차 전지를 미는 어떤 이렇게 대결 구도처럼 정확한 표현은 이제 밀었다기보다 기관에서는 반도체를 좀 더 좋게 봤다. 그렇죠. 요거 맞는 표현이죠. 예, 그렇죠. 그럼 예. 기관에서는 반도체를 이제 좋게 본 이유가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의견 외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대부분의 네. 기관 분들이 좀 좋게 본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를.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결국 밸류에이션의 그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 게 2차 전지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기관 투자자도, 어느 한국에 있는 투자자도 2차 전지가 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다만 없습니다. 이제 밸류의 문제죠. 밸류의 문제인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특히나 막 너무 난리를 쳤으니까. 특정 종목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막 15배, 20배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리고 꽤 시장에 좀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보다는 저희는 조금 호흡이 긴 투자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이제 시세가 분출해서 먹었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더 분산을 하는 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본의 아니게 뭐 반도체를 밀고 2차 전지를 막 공매 세력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자동차는 실적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적이 좋았는데 왜 외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IRA 법안이 통과됐었을 때, 이건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별로 이제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리스나 렌탈로 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판매 실적을 좀 늘려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사실 되게 잘 만들잖아요. 뭐 EV9 이런 거는 되게 호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했던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우려가 컸고 야 지금은 현대차가 잘 팔지만 앞으로는 이제 안 될 거야. 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먼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좀 부진했었고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실적 좋네. 라고 해서 괜찮게 보였더니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그냥 망가져서 그냥 올해 내내 그냥 좀 별로 성과가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의 섹터를 얘기하실 때 4분기라는 얘기해 주셔서 네네.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 때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낙폭과대 성장주 쪽인 건가요? 네, 일단은 그게 한 번은 저는 뭐 제가 내년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굴 갖다 놔도 지금 말씀하신 부장님의 의견은 이제 순서상 반도체랑 자동차가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좀 낙폭과대 성장주가 갈 것 같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받는 시기가 올 거는 같다. 근데 그게 내년 하반기일지 내후년으로 넘어갈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래도 지수는 조금 대형주주로 반등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적어도 내년도 1분기에는 낙폭 과대 성장주가 한 번은 네. 반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또 반등하면 그 다음에는 가서 또 이제 또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게 계속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낙폭과대 성장주 2차 전지만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는 건가요?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성장주 중에 그 의외로 조금 잠깐 빛을 봤다가 좀 많이 실망세가 떨어진 게 그 의료 관련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네. 요 세 개 정도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8월 이후 9월, 특히 10월 들어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성장주들이 이제 네. 다 폭격을 받았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고 앞서 했던 것처럼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인상 사이클 끝났다라고 하면 한 번의 기회는 좀 주지 않을까. 그게 일단은 한 내년도 1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시기보다는 요 순서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그 이 두 가지 외에 좀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 좀 저평가된 영역은 좀 어딘 것 같으세요? 주식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주식보다는 주식 이외 자산들이 훨씬 매력이 있다. 아까 이제 채권,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아주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가 있어요. 저는 건설 쪽이,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게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죠? 그 순살 아파트도 그렇죠. 있었고,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네. 쳤잖아요, 놈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진짜 혼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건데 이거를 아파트를 지는데 철근을 빼먹고 뭐 기초공사를 그렇죠. 잘못한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혼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다 부수고 다시 돼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고요. 네. 시공사가 뭐 우리나라 건설시장 구조를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대형 시공사를 하더라도 다 하청 주는 구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감독, 관리 감독의 책임은 있으니까 똑바로 했었어야죠. 어쨌든 간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건설주들이 지금 주가가 다 저 바닥에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로 인해서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안 좋아지겠지만 조금 길게 내다보면 건설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낮은 주가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는 조금 더 긴 호흡입니다. 당장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한 몇 년 뒤를 내다보면은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건설주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요것도 조금은 시간이 이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네. 전쟁한 지가 1년 반이 지났고요. 하마스랑.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또 언젠간 또 끝나지 않겠습니까? 재건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또 재건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사우디 또 방문하고 지금 오셨을 거잖아요.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또 우리가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은 다시 조금 부각되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요거는 당장은 아니다. 네. 조금은 길게 내다보는 호흡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그러면 요즘에 증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개인과 기관, 외국인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제 수급이 조금 궁금한데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이제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지금 제가 가져온 표가 뭐냐면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월별로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이거든요. 네. 이제 거래소 시장만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은 이제 순매수고 파란색은 순매도예요. 이제 외국인만 일단 한번 보시죠. 올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나게 샀어요. 그때 증시도 좋았던 것 같은데. 엄청 좋았죠. 지금 얼마 샀냐면 대략 12조 원인가만 샀을 겁니다. 참고로 2020, 2021, 2022년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외국인이 한 57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랬다가 올해 상반기에 5월까지 12조 원 정도 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제 왔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렇죠.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외국인들이 6월부터는 다시 내일이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조 원 정도 팔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여전히 외국인은 6조 원 정도 순매수인데 5월까지 12조 원 샀다가 6월 이후에 다시 6조 팔아가지고 반 남았네. 반 남았는데 체감적인 거는 올해 상반기에 12조 샀던 거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올해 하반기 6조 원 파는 게 더 크게 느껴져. 네. 체감적인 거는. 예. 어쨌든 외국인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이럴까라고 그냥 짧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와 네. 환율,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매크로 변화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의 대척점에 누가 있냐? 정확히 개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그냥 그 외국인하고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올해 기관은 그냥 뭐 저도 기관 투자자지만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 투자를 아주 뭐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관 투자가를 제가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은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뭐 맥락이 없다. 그냥 뭐 여기저기 치이는 정도였고 코로나 이후에 봤었을 때는 외국인과 개인의 대립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개인이 조금 우세한 형국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약간 코너에 몰리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수와 이 수급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1월부터 5월까지 지수가 오를 때 개인은 많이 팔았고 네네.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은 많이 샀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매매 시점으로 보면은 시장 강했었을 때 개인은 차익 실현한 거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시장 안 좋으니까 다시 개인이 사기 시작한 거니까 네. 이거를 길게 내다보면 개인이 똑똑해졌네? 그렇게 보일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에러는 네.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집중했던 시기가 7, 8월이에요. 2,500, 600. 네,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여갖고 매수 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거래소만 보여드렸는데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한 2차 전지는 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있는데 네. 그쪽은 아무래도 평균 매수 단가가 다 좀 위쪽이라 현재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수급 여건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경제 지표로는 뭐 금리라든가 유동성 이런 걸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는 또 이 리스크라는 건 사실 제가 주식 관련된 콘텐츠를 이제 2020년부터 21, 22, 23 찍어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죠. 네,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참 이 주가라는 게 되게 네. 재밌는 거는 결국은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거래를 해서 만들어내는 가격이잖아요. 누군가 싸다 보고 누군가 비싸다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늘 항상 호재와 악재가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그래도 올해 제가 상고하저 시장 뷰를 보면서 상반기 조금 강세 보고 하반기 잘 이렇게 줄여왔다가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지수 때면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요것보다는 좀 높지 않겠습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일단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전망에 이제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전망의 리스크 하나를 꼽으라면 유가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의 가장 그 핵심적인 배경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들어서 이제 상승할 것 같아서 저는 하반기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도 올해까지만 이제 그 상승 압력이 좀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전반적으로 이제 숫자 노름상이든 기저효과든 내지는 이제 그동안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압력이든 이런 게 작용하면서 조금씩 물가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로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 가정은.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 뭐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그래도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데 만약에 제 전망과 다르게 물가가 계속 상승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저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여기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는 결국은 또 유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제이미 다이먼이 7% 금리를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그분은 지금 경제 상황을 약간 1970년대하고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70년대에는 참고로 1차,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었을 때였고요. 특히나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차 오일 쇼크가 발발한 이유가
4차 중동 전쟁의 여파예요. 그때도 뭐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들의 대결 구도로 가는데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중동 국가들이 야, 니네 이스라엘 도와줘? 그러면 이제 니네 이제 석유 수출 안 해. 석유를 무기화하는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유가가 그때 한 3불인가 4불이었던 게 12달러로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왔던 게 바로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인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결 구도가 그때랑 조금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중동 전쟁이 확산돼서 이란이 참전해갖고 뭐 호르무즈 해협 잠그고 뭐 이러면 유가가 지금 뭐 150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리스크인데, 다행인 거는 지금 보면은 유가가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발발한 이후에 보면 잠깐 90불을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83불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 이제 조금 협상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73년도하고는 다르게 이제 사우디는 이제 지금 이 싸움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사우디가 훨씬 그 원유 생산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다시 막 전쟁 여파로 150불 이상 급등할 가능성은 낮지 않냐. 근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거고, 제가 전망했던 단기 반등의 기회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정세가 아닌 위로 치솟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좀 달라질 것이다. 오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좀 부장님만의 좀 좋은 주식 찾는 요령이나 방법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조금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식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고수도 많으시고, 우리 특히 김 작가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주로 매크로를 베이스로 이제 시장을 배워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 그 다음에 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화, 즉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 위험자산의 유리한 환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유리한 환경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유동성도 좋아지고 달러화가 약세여가지고 해외 자금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섹터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때 섹터와 종목은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이 저는 그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냥 낮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좀 얘기되는 성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종목 발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최근에 그 예를 한 달 내지는 뭐 2달 사이에 주가 상승이 높은 거, 이런 거 따라가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을 둘러싸는 환경이 좋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텀업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주식 발굴하는 그런 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이제 시장이 유행이 되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종목들을 같이 쫓아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굴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텀업보다 어떻게 보면 탑다운식의 투자 방법을 선호하시는 건데, 지금 김 작가 TV에 이제 오늘 2번째 출연이신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뭐 저도 벌써 이제 업으로 이 투자 쪽에 발을 담근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25년이요? 네. 연배가 저보다 꽤 높으시군요. 25년인 거면. 예, 제가 운 좋게 시장에 조금 빨리 들어와서 제가 한 2000년 5월 달이 이제 제가 이 시장에 발을 디딘 때라서. 50대세요? 아니요. 40대입니다. 예, 후반이시군요. 예, 40대 약간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인데, 제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인턴도 빨리 하고 뭐 이쪽 빨리 해가지고 제가 한 이제 그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데, 저는 조금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게,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몇 배의 수익이 단기간에 나는 그런 투자처구나라고 조금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한 20 몇 년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고요. 지난 2020년도 이후에 지난 한 3년, 4년 동안의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인 장세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유동성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체력이라든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훨씬 주가가 부풀려진 그런 국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혹시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만 좀 전체 주식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조금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은 과거를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간은 상당히 이 지난한 아주 지루한 이 시장의 밴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제 끝물을 갖고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의 투자에 있어서는 뭐 과거처럼 뭐 종목 잘 잡으면 10배, 20배 나는 종목들이 막 질비하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적절한 밸류를 받고 적절하게 기업이 성장하는 종목들을 잘 이렇게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가장 다시 베이지로 돌아온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이외에도 뭐 채권이라든가 뭐 니치라든가 뭐 다양한 또 자산군 또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식에만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투자 자산군들을 여러분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조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장님의 전문 영역이 또 연금이랑 노후 좀 준비 이런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부장님의 또 그런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서 아무래도 요즘 좀 또 100세 시대라고 불리니까 네네. 노후 준비 또 걱정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콘텐츠 한번 만들어서 연말에 좀 내보내면 네.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럼 좋은 콘텐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종현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